중장기적인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견고해지고 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오늘 발표될 8월의 고용보고서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에 따라서 9월 FOMC의 연준이 첫 금리 인하를 25bp로 할지 아니면 50bp로 할지 결정되는 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처럼 만약에 고용이 부진하고 실업률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50bp로 강하게 금리를 내려주면서 침체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어제 발표된 8월의 민간 고용 수치가 9만 9천 개 증가에 그쳐서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연준 관리들이 인플레이션보다 고용 상황이 지금 더 걱정된다. 왜냐하면 연준의 역할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도 있지만 고용 시장을 살리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발표됐던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예측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발표될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도 크게 위축 국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응할 스탠스가 달라지는데, 일단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측치에 부합하면서 너무 위축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시장 예측에 부합하거나, 만약에 반전으로 예측치를 상회해준다라고 하면 고용시장 그래도 조금 괜찮다.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예측치에 부합해서 나와주면 고용시장 그래도 한 방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금 버티고 있구나라고 하면 최근 경기 침체 우려로 조정됐던 조정분을 회복시켜줄 수 있지만, 만약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측치를 크게 하회하고 실업률도 만약에 예측치를 상회해서 완전히 고용시장이 깨지고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고 50bp 금리 인하 확률이 급등하면서 분명히 전반적인 금융시장과 크립토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매크로 지표 발표는 최대한 체크를 하시고 신중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일러 형님이 트럼프의 연설 내용을 리트윗하면서 트럼프가 최근 공식 석상에 나와서 어떤 발언을 해줬냐, 우리는 미국을 암호화폐와 비트코인 세계 수도로 만들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하게 확신이 넘치는 크립토 시장을 완전히 살리겠다, 중점적으로 가겠다라는 매우 친화적인 발언을 해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폭스의 엘리노어 터렛 기자 같은 경우는 이런 트럼프 발언을 보고 지난 한 해 동안 암호화폐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놀랍다. 암호화폐는 월스트리트에 들어왔고 이제 주요 정당의 정치 플랫폼 일부가 됐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잠재적인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전 세계 최고 기업 경영진들 앞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연설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정식 자산으로 인정을 받지도 못했고 사기다, 쓰레기다, 이런 오명을 쓰면서 전통 금융기관한테 무시당해 왔는데, 차기 대통령 후보가 전 세계 최고의 경영진들과 사상가들 앞에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수도를 만들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크립토 시장에 유리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덧붙인 게 뭡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성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할 거다. 즉 머스크도 어쨌든 간에 도지의 아버지로 불렸고 테슬라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크립토에 대해 친화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트위터에 결제 플랫폼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크립토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미지수지만 트럼프가 미국을 크립토 수도라고 만들겠다라고 했고, 머스크를 정부 효율성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X에도 크립토 결제를 도입해줄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정권의 핵심적인 인물 둘 다 크립토에 친화적인 인물이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미국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거 분명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해리스의 격차가 다시 한번 벌어지면서 어쨌든 민주당이 되냐 공화당이 되냐 이런 정치적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트럼프는 계속해서 공식 석상에서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발언을 지속해주고 있는 만큼 트럼프가 승리하는 것이 크립토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또한 공화당 민주당 모두 이 암호화폐 업계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2017년 이후 암호화폐 로비에 대한 지출이 3,475%나 급증하면서 크립토 로비를 주도를 하고 있다. 그만큼 엄청난 투자를 정치계에 뿌리고 있고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국에 돈을 후원하고 선거 자금을 대줬다라고 하면 그거에 상응하는 분명히 리턴이 돌아옵니다. 저는 분명히 트럼프도 해리스도 크립토 업계에 돈을 받았고 후원을 받았다. 시장을 살리고 확장시키는 법안으로 보상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비트코인 상승의 가장 중요한 수요단이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유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기관들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차익 매물들이 실현되면서 또 비트코인이 상승하지 못하고 56K 부근에서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분위기가 180도 반전이 되냐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냐 이 부분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비트맥스 창업자인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는 최근 블로그에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본인이 상승 관점을 보는 것은 맞지만 적어도 9월 말까지는 조금 추가적인 흔들기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불 랠리가 조금 지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인 트위터에 이번 주말에 50K 이하를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은 숏배팅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소서라고 하면서 I am a 비겐 본인은 크립토 투기자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숏으로 수익을 보겠다라고 발언을 해줬습니다. 물론 마서 헤이즈가 무조건 맞다 틀리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헤이즈가 숏을 잡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단기적으로 유동성 시장이 조금 위축될 것이라고 블로그에서도 얘기했던 헤이즈이기 때문에 헤이즈의 말이 맞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헤이즈가 이번에 완전히 틀려가지고 아반꿀이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미국의 유동성 상황 단기적으로 보면 9월 본격적인 FOMC 전에 9월 16일에는 미국의 법인세가 납부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유동성이 흡수되어서 미국 재무부 계좌를 채우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 그리고 9월 말에는 분기말 은행 대차대조표 윈도우 드레싱 대차대조표 공개를 통해 가지고 자본 비율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은행들이 현금 확보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 현금들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영래포 계좌로 이동시켜서 이자를 받으려고 할 거다. 근데 영래포로 자금이 들어가는 거는 유동성의 흡수 효과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9월 중순 이후부터 9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유동성이 흡수되는 흐름으로 갈 거다. 하지만 중요한 거 유동성 감소는 은행이 대차대조표를 재조정한 이후에 10월부터는 또 4분기가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다시 유동성의 시장에 풀릴 것이고 법인세를 납부해가지고 재무부 계정으로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TGA 계좌로 자금이 들어가고 그러면 대선 언제 있냐? 11월에 있다. 그러면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지막 스퍼트를 달려줄 거다. 이제 여기에 빵빵하게 채워놨던 재무부 유동성을 대선까지 완전히 시원하게 풀어버리면서 해리스가 당선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한테도 지지율이 밀리고 있고 옐런이 마지막 스퍼트 이제 파월이 금리도 내려줬겠다. 내가 지금 빵빵하게 채워놨던 재무부 돈까지 시원하게 써버리면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그림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회계연도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2025년 회계연도가 시작이 된다. 그렇게 되면 옐런이 2025년 예산을 10월달이 됐을 때 급하게 땡겨서 쓰면서 TGA 계좌를 시장에 유동성 공급하고 경기 부양하는데 충분히 써줄 수 있다. 이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저도 9월 금리 인하 이후에 25pp를 내리던 50pp를 내리던 약간의 침체 우려로 출렁임은 있을 수 있으나 10월에는 반전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 G2인 중국 중앙은행 간부 같은 경우에도 지준율을 추가 인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올해 2월에 중국이 지준율을 0.5% 인하한 후에 또 추가적인 지준율을 인하하겠다. 지준율을 인하한다라는 것은 시중의 유동성을 푸는 효과와 비슷하다. 그리고 대출금리까지 인하해서 유동성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고 시장 부양을 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미국과 중국 G1과 G2가 모두 10월부터 유동성을 풀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일시적인 틀어막기 상승이던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이던 돈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정말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은 뭡니까? 기관들의 채택이다. 근데 최근 초대형 금융기관인 모건 스탠리의 기관 펀드의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노출이 공개됐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불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까지 무려 4%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펀드 상위 10대 보유 자산에 포함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포트폴리오에 중요하고 중장기적인 해칭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대형 금융기관들도 기관 펀드에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연동 주식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마 국민연금도 이런 일환으로 스트래티지를 담았을 확률이 크다. 그리고 최근 리버 파이낸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18개월 동안 향후 1년 6개월 동안 10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핵심적인 골자가 뭐였습니까? 현재 미 기업들이 비트코인 전체 유통 공급량의 3.3%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미국 기업이 총 보유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하면서 비즈니스 비트코인 보유량이 2026년까지 하루에 200개에서 500개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ETF를 통해서 기관들의 수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기관 보유량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면 2100만 개밖에 공급량이 없는 비트코인에 대한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간다.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스트래티지도 중요하게 얘기한 거. 2024년이 기간 비트코인 채택의 해가 될 것이고 2024년 주요 기업들의 채택이 지금 실제로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를 살린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유입세가 들어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가상자산 커스터디 업체인 비트고가 스위스 증권거래소 정식 수탁 업체로 등록이 됐다. 그래서 글로벌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 유럽의 금융 허브 스위스 증권 거래소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정식 수탁 기관들을 등록해 나가고 있고 최근 스위스 3위 은행인 칸토날 뱅크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했는데 금융 허브인 스위스도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가상자산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는 국가 비트코인 준비금 제한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경제 및 금융 시스템 재건을 돕기 위해 핵심 요소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베네수엘라나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처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완전히 무너진 나라들은 결국에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고 이 부채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을 국가적 준비금으로 채택하자 인플레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같은 일환에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상원의원인 신시아 루미스도 계속해서 미국의 전략적 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중장기적인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견고해지고 있다. 초대형 결제기업인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 유럽에서 가상자산 직불가스를 출시하면서 비트코인 등 결제를 지원한다. 그래서 가상자산 결제 네트워크 머큐리오와 파트너십을 맺고 가상자산 직불카드 그래서 비트코인 및 주요 가상자산 결제를 지원하고 유럽에 1억 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크립토를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신용카드 쓰시는 것처럼 결제하시고 긁으면 크립토 잔액이 차감되면서 결제가 되는 시스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어디다 쓰냐 가상자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실용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 결제 사례 암호화폐가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최대의 결제기업인 마스터카드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이더리움 및 알트 시장의 붕괴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네크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의 암호랑 가격 움직임을 부추기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지금 거래소 점유율은 2022년 42%나 됐는데 24년에는 29%로 급감했으며 그 원인을 들었는데 솔라나, 수이, 앱토스 이런 더 강력한, 더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한 효율적인 레이어 1들이 치고 나오면서 이더리움이 조금 경쟁력을 잃었고 추가적으로 이더리움 수익 악화는 레이어 2 사용이 늘면서 이더리움 수수료 수익이 엄청나게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3월 덴쿤 업드리가 도입된 이후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수수료는 레이어 2에서 99%나 감소했고 레이어 2 네트워크 수수료 대폭 낮춘 덴큰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이더리움을 아무도 사용 안 하고 레이어 2를 다들 채택하면서 확산되었던 흐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에 이더리움 레이어 2가 확장된다. 결국에 근본은 이더리움이라는 거. 레이어 2가 확장되면 결국에 이더리움 생태계가 확장되는 것이고 저는 지금의 이런 이유보다는 전반적인 크립토 시장의 위축 그리고 매크로 시장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수요가 없을 뿐이지 이더리움이 경쟁력이 없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모노크롬 호주 자산운용사는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호주 같은 경우는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이어서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도 출시를 하려고 준비 중이다. 미국이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기관들의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창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더리움도 언젠가는 약세 흐름을 끝내고 충분히 도약해 줄 수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선결 조건은 큰형님인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최근 유명 분석가인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도 지금 확장 쐐기를 만들어 주고 있고, 비트코인이 여기서 확장 쐐기 상단을 터치 못해 줄 경우에는 쐐기 하단, 계속 지지받았던 하단을 또 시도해 주러 갈 수 있다. 그 하단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한 46K 정도, 이 구간까지 만약에 여기서 또 매크로 시장이 흔들리고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하면 눌려줄 수는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 이 구간을 잘 지지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들어가는 상단을 터치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55K, 56K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지 자리는 어디입니까? 365일 1년 이동평균선이 과거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지의 역할을 해줬던 만큼 이번에도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수 있고, 그 구간이 52K 부근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52K를 잘 지켜주는지 여러분들도 추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은 누적되는 시장가 매도 볼륨이 과거 7월 말부터 8월에 강력한 매도세에 비해서는 확실히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지금 시장의 약세 흐름은 유지되고 있지만 어쨌든 매도 압력은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온체인 데이터가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홀더들의 패닉셀 물량, 거래소로 보내서 패닉셀하는 물량도 8월 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와도 지금 패닉셀 물량은 줄어들었고, 팔 만큼 팔고 손절하고 떠나갈 사람들은 다 떠났다. 이제 매도 압력이 추가적으로 강하게 나오기보다는 조금씩 회복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9월 달은 패턴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안 좋았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반면 10월 달 같은 경우는 확률적으로 올랐던 적이 굉장히 많았던, 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큰 상승을 보였던 날이고, 대선이 11월에 있고 그 전에 언제든 정부는 경기 부양으로 포퓰리즘을 위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시장을 부양시켜 줬던 만큼 10월은 충분히 확률적으로 봤을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24년 사이클을 어디랑 가장 많이 비교합니까? 2017년 사이클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때도 세 번의 컨솔리데이션 통합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한 이후, 그 통합기간 이후에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됐다. 과거에도 2017년 사이클에 이런 식으로 역사적 신고점 부근에서 마지막 최종 신고점 가기 전 통합의 기간이 있었고,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큰 상승을 보였던 만큼 충분히 지금도, 물론 통합의 기간이 길어질지언정 사이클은 아직 끝났지 않았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현명한 투자자는 높은 확률의 지속적인 베팅을 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다.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100% 확률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100% 확률로 맞았던 귀납적 추론이 이번에만 틀릴까? 저는 조금 더 높은 확률의 베팅을 할 것 같습니다. 세 번 다 이런 흐름을 보여줬었고, 언제나 반감기 이후에는 이 통합과 기나긴 항복의 기간이 언제나 있고 난 이후에 시장이 후반전을 보여줬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통합의 기간이 길어지고 더 지치게 만들고 질질 흐를지언정 결국에 이 에너지들이 응축되면 후반전을 쏘아 올려주는 그 에너지로 발현되고 연료로 발현될 것이라는 것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9월 매크로 흐름만 충분히 시장에 웃어주는 그림 나와준다라고 하면 마지막 피날레인 올해 4분기부터는 시장을 반전시켜줄 수 있는 그런 그림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실시간 시황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